이 자유시성 산맥의 모임과는 여러 번 인연이 있어가지고 강연을 오늘로서 아마 네 번째로 기억이 됩니다. 그동안에 17년 동안 이 역사를 쌓아오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꾸준히 모임을 가지고 또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성명서를 발표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그 애국심의 경의를 표합니다. 주로 우리 여상환 대표님을 통해서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만 우리 여상환 선생님 뵈면은 무도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항상 힘이 넘치고 이 사회 돌아가는 데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해서 나이라든지 이런 걸 잊게 됩니다. 저도 이 모임과 관련을 맺을 때는 50대였는데 저도 대방동이니까 70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장수국가로 꼽힙니다. 여자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85세로서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오래 사는 걸로 해서 7등 아니면 8등 합치면 81세 정도 미국보다 한 살 더 많이 사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로하신 분들이 나라를 지키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절에도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면은 노인들이 나라를 지킨다. 그게 위대한 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까지 나라를 지키라고 하기보다는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의 마지막 봉사가 공공 시설이라든지 이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로 치면은 이 선거판만 되면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주 존중을 받습니다. 후보들이 항상 이 연로하신 분 찾아다니면서 표를 호소를 하는데 가끔 실언도 합니다만 점점 이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50대 이상이 더 비중이 커지고 그 속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거판만 되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힘을 쓰는 그런 시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 총선 그리고 2년 뒤에 있을 또 대선은 더 나이 많은 분들이 연령 구조상 많아지니까 한국은 대충 흐르는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왼쪽으로 가는 추세가 한 30년 민주화의 흐름을 타고 30년 계속 되다가 대충 분수령이 한 2007, 8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등장하고 나서 이게 훨씬 좋은데요. 한국이 우회전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우회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계적 추세에서도 그렇고 남북 한반도 전체에서도 그렇고 한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경화로 가고 있는데 그 속도가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 너무 느려서 가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루어진 몇 가지 조치, 한미 연합사 해체를 사실상 무기 연기시켰다든지, 그다음에 종북 세력의 핵심이었던 통합 진보 등을 헌법재판소가 해산시켰다든지, 그리고 유엔 총회가 북한 정권을 반인도 범죄 집단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 하는 결의를 해가지고 유엔 안보리에 상정시켜 놓고 있다든지, 또는 정교조를 불법화하는 정부 조치가 이제 법원으로 가서 일단 승소 판결을 받았다든지 하는 이런 큰 흐름을 정리를 하면은 상당히 오른쪽으로
정상화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또 들여다보면은 개인의 이념이나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바뀌죠. 특히 요새 뭐 공천 문제 가지고 여야가 컷오프라는 좀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이 당권을 잡은 사람이 이 공천 후보자를 결정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 70년 민주주의 역사상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미국식으로 상향식 공천을 한다라고 떠들다가도 실제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게 민주주의 원칙은 아니죠. 무슨 임명제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과연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는 세계에서 가장 어린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70년밖에 안 되는데 가장 오랜 민주주의가 영국이라고 한다면 마그나 카르타가 만들어진 것이 1215년, 그게 민주주의 출발점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그게 800년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정권 교체를 평화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명예혁명 1688년부터죠. 그것도 400년의 역사를 가지는데 우리는 8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한다는 전통이 한 30년째 이어지고 있으니까 매우 젊은 어린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가 다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 역사 발전 단계에서 맨 마지막에 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처음 시작부터 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선거 때부터 남녀노소 공이 1인 1표제를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영국에서는 처음에는 귀족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주들, 그 다음에 세금 내는 사람, 그 다음에 남자, 마지막에 여자가 투표권을 가졌던 것은 1920년대였습니다. 미국도 1860년대 남북전쟁 기간 중에 흑인이 해방이 되었다고 하지만 흑인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은 1965년 이후입니다. 우리보다 늦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항상 시행착오와 큰 혼란과 이런 걸 겪으면서 소란스럽게 발전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절대로 질서정연하게 발전한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발전한 민주주의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No war, no nation state, no revolution, no democracy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면 국민국가가 만들어질 수 없고, 혁명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만들어질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도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마시면서 크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비록 불완전한 것이지만은 지난 70년의 이 연륜을 생각하면은 굉장한 민주주의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도 피를 많이 흘렸죠. 6.25 사건 때 수백만이 죽은 것도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싸움의 결과였어요. 그 다음 4.19, 5.18, 5.16 여러 가지 정변도 있고 암살도 있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나 한국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이런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는 점에서 다른 민족과 다른 월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에 중동에서 아랍의 봄이라고 그래가지고 격변이 있었습니다. 투니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이집트, 그리고 예멘, 그리고 시리아, 리비아에서 연달아 독재자들이 물러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야, 이제 이슬람도 민주화가 되는 모양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5년이 흐르면은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독재의 질서는 붕괴되었는데 그보다 더한 종족 간, 그 다음에 순위파, 시아파 이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국민국가 한 4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리비아는 저게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시리아도 그렇죠. 특히 시리아는 2007년에 제가 여행을 했는데 정말 아름답고 사람들은 점잖고 질서가 있고, 그 아사드 독재자 아사드 아들 지금 대통령은 개혁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고 관광객도 많이 몰려오고 있었고 지금은 완전히 전장 폐허가 되고 있는 알레포란 도시, 거기 시장에 갔더니 한글로 장모님한테 선물합시다 해가지고 편말을 써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가고 있었어요. 그게 2011년 아랍의 봄의 태풍에 휘말리더니 시아파, 순위파 싸움으로 번지고 여기에다가 또 외세가 개입해가지고 알카에다에 이어서 IS, 쿠르드족, 이제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미국 2중, 3중의 내전이 지금 일어나서 지난 5년 사이에 적게는 30만 명, 많게는 48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인구 2천만에. 그래도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전통과 가치관과 경제적 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지,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루하루 신문을 보면은 짜증스럽죠. 그러면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민주주의 모범 국가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 쏟아내는 말을 보면은 물론 한국에도 그 비슷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저속함이나 증오심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원래 이런 것이구나 하는 한 수 접을 놓고 생각하는, 그래야 마음도 편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 기념연설을 했습니다. 이 기념연설은 지난 1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연설입니다. 게티스버그 연설을 자꾸 찾지 말고 누군가 이 연설을 영문으로 번역을 하면은 왜 이게 위대한 연설이냐? 예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한국 현대사에서 실천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는 비록 더디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설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는 더디다. 그렇다고 독재를 하면 바른 것 같지만 그게 종국에 가서는 선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또 민주주의는 개인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므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국가를 뒤엎으려고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민주주의는 없다. 여기에 또 우리는 근로하는 사람, 농촌, 그리고 공장을 돌려서 무역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예견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대로 갔어요.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특히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치고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때 독재, 유신시대를 독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두환 정부 초기 독재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독재적이었지. 그 사람들조차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에 독재자가 없어요. 어떤 시기, 비상한 시기에 독재적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 있죠. 5.16 나고 난 다음에 군정 시절이라든지 5.17, 5.28을 겪는 이 한 1, 2년 사이 뭐 독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독재자라고 하면 됩니다. 저는 이승만을 독재자, 전두환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사람 얼굴에 침을 뱉고 싶어요. 독재자가 아니죠. 어떤 한 사람의 한 시기를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아무한테나 친일파를 갖다 붙이고, 이광수가 친일파입니까? 이광수라는 위대한 문학가의 한 시기가 강압에 의해서 친일적이었던 시절이 있죠. 박정희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그 사람은 친일파라고 하면 안 되죠. 이 행동과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하는 것은, 그것은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라는 말을 실천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행동과 그 인간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해야 된다는 것이 법치주의 근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승만, 박정희 같은 지도자를 우리가 연속해서 30년 동안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유, 혜택인지 점점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고, 요건 구매력 기준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세계에서 7나라밖에 없습니다. 첫째 미국, 두 번째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입니다. 그야말로 G7이죠.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러시아도, 인도는 1인 민주주의 국가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안 되니까 이 그룹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객관적으로 한번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다만 통일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얼굴이 좀 뜨겁죠. 선진국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나라를 인류국가라고 합니다. 인류국가. 우리는 남한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류국가냐? 인류국가는 아니죠. 대한민국이 나아갈 목표는 자유통일을 한 다음에 인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인류국민이 된다는 것이고, 삶 자체가 인류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인류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안전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본인이 법을 지켜야 되겠죠. 전쟁이 없어야 되겠죠. 그것만 되겠습니까? 문화가 있어야죠. 예술이 있어야죠. 창조를 해야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창조, 여기에 예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고상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인류국가라고 한다면은 그 인류국가로 가는 길은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지금과 같은 수준보다는 차원이 다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 하나의 지표가 노벨상이죠. 노벨 평화상은 그 사회국도 많이 받고 하니까 그건 저쪽. 그리고 정말 과학, 기술, 문학 이런 데서 받는 노벨상 숫자로 보면은 우리는 제로입니다. 평화상 빼고 제로. 일본이 19개죠. 19개. 노벨상.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남긴 작품, 이게 그림이든지 명곡이든지 이게 사회 동포를 즐겁게 하는 그런 작품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뭐 있습니다. 요새 뭐 백남준 씨나 요새 이우환이라는 분의 작품이 세계적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아야 되겠죠. 한국에서도 모차르트가 나오고 피카소가 나와야 되겠죠. 사상에서도 그렇고. 그런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마음먹은 대로 되는 세상을 한 70년 살다가 보니까 이 수백 년이 걸리는 인류국가 건설도 당대에 할 수 있다. 아니 5년에 할 수 있고 5년 사이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시대에는 이 인류국가 건설이 국정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높은 것을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그래서 70년, 80년, 90년 이 제한된
요 인생 시기에 뭘 할 거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대에 민주화를 하겠다, 당대에 산업화를 하겠다. 이건 거의 이루어졌어요. 당대에 인류 국가를 만들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 실감합니다만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가려서, 정치라는 것은 원래 비스마르크가 이야기했듯이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지, 이 예술이나 사상처럼 2, 3을 추구하는 게 정치는 아니죠. 한국에서는 정치 만능 또는 정치 과잉 시대인데, 정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도,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한계도 이해를 하면서 뭐 화도 내고 짜증도 부리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원래 들어와서 3번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3차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버블 붕괴 시대를 지났어요.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20년 동안 일본은 실질 1인당 국민소득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32,000달러 수준에서 계속 답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주 조롱하듯이 썼습니다.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졌다. 그런데 어느덧 대한민국이 20년 뒤를 항상 일본을 쫓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버블 붕괴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년 흔히 우리 언론이 반일적 보도를 하면서 일본을 과장되게 비판하기도 하고 과소평가하기도 하는 그 한국 언론 보도만 보면은 일본은 금방 경제가 망해야 되는데,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거품 꺼지는 이 과정을 잘 견뎌냈습니다. 잘 견뎌내서 지금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찾아냈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거품이 꺼진다는 것은 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금리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주식값도 떨어지고 호텔값도 떨어지고 음식값도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이 제로 아니면 1%, 2%니까 일자리도 그렇게 많이 만들지 못하고, 또 인구 고령화니까 생산 인구보다는 놀고 먹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하는 이런 세상을 거품 붕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쪽으로 확실하게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작년 올해 이 수출 감소라든지 이 1인당 소득은 그래도 한 3%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일본은 어떻게 20년 동안 버블 붕괴 시대를 견뎌냈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가 이렇게 되면 혼란에 빠질 텐데, 일본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잘 견뎌내서 지금 일본에 가보면 여러분들 같이 실감하셨을지 모르지만 음식값을 예를 들면 너무나 사고 맛있습니다. 우동 모밀은 뭐 기본 식단이 항상 600엔 정도 하겠습니다. 600엔. 제가 모밀을 참 좋아하는데 미야자키에 가서 모밀을 2짝 더 시키니까 이것도 공짜예요. 3짝을 시켜도 600엔입니다. 거기다가 덴뿌라까지 같이 넣어요. 600엔. 회전 수시, 우리나라 어떤 호텔보다도 맛있는 회전 수시 집에서 배불리 먹어도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콘도형 호텔에 묵었는데 두 사람이 아주 넓은 부엌도 있고 하는데 값이 하룻밤에 우리나라 돈으로 6만 원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사한테 물었어요. 수입이 얼마냐고.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 집에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택시 운전사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져갑니다. 우리가
지금 요 길 건너 조선호텔 가면은 커피 한 잔에 16,000원 받죠. 16,000원. 일본의 커피, 호텔 커피 보통 3,000원, 4,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 4,000원이죠. 맛이 어디에 있느냐? 일본 커피가 더 맛있더라고요. 이게 하나 그런데 그러니까 일본으로 중국 관광객이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값싸고 맛있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작년에 일본에 들어온 중국 관광객은 그 앞선 해보다 2배가 늘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도 많이 가죠. 그래서 연간 한 2천만 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일본이 관광 붐을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버블 붕괴의 좋은 면의 효과겠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중국 사람 입장이라면 한국에 왜 올까? 일본에 오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나라별 랭킹이 많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을 가장 좋아하느냐? 호텔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어느 나라 관광객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싫어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저는 랭킹에 워낙 관심이 있어서 이런 걸 다 봅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국민은 독일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 사람입니다. 독일, 일본. 호텔 매니저들이 뽑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객은 뭐 몇십 년 동안 항상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 그리고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종군 위안부라는 이 좁은 프리즘을 통해서 보는 그런 일본이 아니라 세계 속의 일본은 인류국가죠. 인류국가라고 어떻게 보면 뭐 지상 천국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질서를 따진다면 독일이나 스위스보다 일본의 질서가 범죄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낮죠. 자, 이런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다행히 작년 종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한일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종군 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양쪽이 서로를 묶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거론하면 일본이 받아주었기 때문에 이게 외교 사안이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없게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한일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랑 일본 사람들의 그 혐한 감정이 극도에 달했다가 요새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조금 좋아지고 있죠. 그래도 뭐 좋아한다는 사람이 한 35%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본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배울 건 배우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래서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지정학적 조건에서 한국이 자꾸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불리하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 더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습니까? 강대국이 그게 뭐 힘만 가지고 됐습니까?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배우고 일본의 질서를 배우고 중국의 문화를 배우고 러시아의 그 깊은 문학성과 예술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축복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친절한 나라를 만든 일본으로도 배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배우면서 우리가 가르쳐 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민주주의와 한국의 민주주의 그 방향이 달랐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를 먼저 건설하고 국민국가를 건설하고 법치를 제도를 확립하고 그리고 전후에 메가드의 지도하에서 민주주의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민주주의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는 맨 땅에서 그냥 싸워서 쟁취한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와 그 도전을 끊고 전쟁을 통해서 쟁취하고 또
학생, 지식인들이 권위적 정부를 상대로 언론의 자유라든지 사법부의 자유를 쟁취하고 싸워서 쟁취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민주주의도 괜찮아요.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역동적인 민주주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낫다는 건 아니에요. 뭐가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만 장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장점, 일본의 장점. 우리는 일본의 법치가 부럽고 아마 일본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가진 이 다이나믹한 점을 또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다 포함해서 일본에서 배우고 우리도 일본한테 영향을 끼치는 이런 좋은 관계, 좋은 한일 관계가 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공동의 적이 있어요. 북한 핵 문제라는 적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의 적이 있으면 한일이 손을 잡을 수가 있고 6.25 사변 이후에 한국과 일본이 친하게 된 것도 공동의 적, 공산주의라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따라서 미국을 매개로 해가지고 한미일 동맹관계가 이루어졌답니다. 우리 한일관계 역사 속에서 지금의 한일관계는 매우 좋은 편에 속하죠.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 한때 일본과 싸웠지만은 신라가 당나라하고 싸우니까 그때 일본이 신라 일본이 매우 친해졌습니다. 한 50년 동안 친해졌어요. 그 이후에 가장 좋은 관계가 지금이죠. 지금 한일 관계. 그런 점에서 한일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 한중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 한미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외교를 복잡한 외교를 해본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그게 가능하겠느냐? 어떤 나라가 어떤 한 나라하고만 친해야지 여러 나라하고 동시에 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남녀 관계처럼 생각해가지고 한 여자만 좋아해야지 두 여자, 세 여자 좋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교는 복잡한 거죠. 변화무쌍한 거지만 항상 가운데에 국가 이익이라는 게 있고 국가 이익을 구현할 수 있는 국력, 경제력과 군사력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친하든지 뭐 사이가 나쁘든지 그게 다 국익을 위해서 도모하면 되는 것이니까 항상 주체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하고 친하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누구하고 친해가지고 그 결과로서 국가 이익이 도모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외교의 주체성, 이 외교의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새누리당에서 5대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아까 여상원 선생님 말씀하셨던데 거기 안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핵 문제도 없습니다. 한국 내에 이 종북 세력의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오로지 법치, 교육, 뭐 노사관계 여기에 대한 공약밖에 없습니다. 집권 여당의 이 공약에 안보 문제가 실종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안보는 누가 맡습니까? 새누리당한테 저는 물어보고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대통령은 그럼 여당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 따로 있고 새누리당 따로 있어요. 또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핵 문제 김정은이 설마 속였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딱 두 가지 아닙니까? 그래 김정은이가 설마 속였느냐? 쏠 수 있죠. 그 가능성이 비록 낮지만 쏠 수 있습니다. 아니 김정은이 설마 속였느냐 하고 요행수에 맡겨놓고 5천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요행수에 맡겨놓고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미국한테 맡겨놓고 핵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없고 표가 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또 판단을 하고 이렇게 농땡이를 부리는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 기네스북감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굶주린 늑대 앞에서 살찐 돼지가 웰빙에 탑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위기보다 한국은 안보의 위기가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보라는 것은 말이 좀 딱딱해서 그렇지 결국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국가가 죽느냐 국민이 죽느냐. 더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무슨 장사포가 아닙니다. 장사포. 휴전선 근방에 장사포가 서울을 때린다. 한 1시간 맞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격을 해가지고 그 장사포를 다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기, 핵미사일 실전 배치 상황이다. 김정은이가 오늘 밤에라도 보탄을 누르려고 하면은 옆에는 말릴 사람이 없다. 남한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서울 상공에서 터지는데 7분 걸린다. 7분 걸린다. 는 상황이죠. 이것은 객관적인 조건입니다. 이런 데서도 사들을 배치하느니 마느니 팩3를 도입하느니 마느니 킬체인을 어떻게 하고 한다는 말만 하고 실질적인 대책은 안 나온다. 요행수로 살고 있고 사대주의로 살고 있다. 가난한 나라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심만 하면은 핵폭탄도 만들 수가 있고 방어망도 만들 수 있고 사드도 배치할 수 있고 결심만 하면 돼. 이 결심하는 것은 뭐냐? 결심하는 데는 비용이 따르는 것이죠. 첫째는 전쟁을 불사한다. 북한이 전쟁을 하면은 우리도 전쟁해야지. 전쟁 불사. 그 다음에 돈을 써야죠. 돈을. 모든 국방 정책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더구나 핵을 제재하는 데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죠. 이 재래식 무기에 의한 기습과 핵무기에 의한 기습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재래식 무기로 기습하면은 몇 방 맞았다가 반격하면 돼요. 6.25 때도 그랬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다 독일이 기습을 했지만은 결국은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는 다르죠.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10방을 쏜다. 서울 상공에서 터지면 한 300만이 죽는답니다. 그럼 다치는 사람은 한 600만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실질적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핵무기는 쏘는 순간 끝납니다. 핵무기에 대한 전략은 못 쏘게 하는 것입니다. 쏘면은 끝입니다. 쏘면. 물론 쏘는 사람도 끝나겠죠. 쏘면 이 핵무기 전략은 다른 전쟁 억지 방향과는 기본적으로 달라요. 못 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면은 단추를 누를 수 없게 작용할 것이냐. 그 중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고전적 방식입니다. 또는 핵폭탄을 쏴도 지금 스위스처럼 방공호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몇 번 맞고도 견딘다. 그래서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핵 억지입니다. 또 우리가 쏘면은 우리는 핵이 없지만은 미국이 쏜다. 핵우산, 소위 핵우산. 이것도 억지입니다. 핵방어망, 그것도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다중으로 방어망을 건설한다. 그리고 핵 속이면 쏘는 낌새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때린다. 소위 말하는 킬체. 이런 것이 종합이 되어야 됩니다. 핵 억지력은 종합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한 방으로 핵 억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 가지 한 5개, 6개가 종합이 되어야 됩니다. 종합. 거기에는 돈이 듭니다. 지금 국방 예산이 한 40조 되는데 복지 예산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복지 예산이 100조 넘어요. 교육 예산이 한 50조. 이 예산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거국적 핵 안보 체제를 걸고 국민 투표를 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이왕 투표장에 나간 김에 한 번 더 찍자. 그 국민 투표에는 거국적 핵 안보 체제를 건설한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첫째, 핵안보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매년 GDP의 1%를 국방 예산과 별도로 쓴다. 지금 국방 예산에서 떼내서 써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한 10조 내지 15조 정도 쓸 수 있을 거예요. 매년. 그것을 핵 안보 체제 건설에 투입을 한다. 이 논리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핵을 가지고 못하니까 비대칭입니다. 이것을 대칭으로 만들려면 우리는 북한이 갖지 못한 우리의 무기를 써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과학,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돈, 과학, 기술, 우리의 정보력, 이걸 가지고 핵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그러려면 돈을 써야 된다. 두 번째는 NPT 탈퇴를 포함해서 핵무장을 하느냐 마느냐의 선택권을 정부에 위임한다. 사실은 지난 한 30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핵게임이라는 게 이루어졌어요.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을 막는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비핵화 선언, 육자회담, 대북 유엔 제재, 미국의 핵 우산 정책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기다렸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중국이죠. 육자회담 주최국인데 북한이 계속 핵게임에 나온 선수인데 규칙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약속했다가도 어기고 핵실험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달래한다고 뭐 중요도 주고 돈도 주고 해도 다 떼묵히고 그러면 심판인 중국이 나서가지고 벌칙을 줘야 될 텐데 심판이 계속 이 변칙하는 북한 편을 들고 한국 보고는 규칙 지키라고 하고 이게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됩니까 이게? 아니 축구에서 북한 선수들은 손으로 하는데 나만 보고만 발로 하라고 하면 이게 게임이 됩니까? 게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런 게임에 앞으로 참여 못한다. 심판을 바꾸든지 게임 규칙을 바꾸자. 이게 NPT 탈퇴죠. NPT 탈퇴. 북한은 NPT 규칙 안 지키는데 우리만 그걸 규칙을 지키다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경이라는 것은 뭐냐? 1945년에 핵무기가 만들어진 이후에 인접한 적이 핵을 가졌는데 우리는 갖지 못한다.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이게 한국밖에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핵무장 하니까 소련이 했습니다. 소련이 하니까 영국이 했어요. 영국이 하니까 프랑스도 했어요. 중국도 했습니다. 중국이 하니까 인접한 인도가 했습니다. 인도가 하니까 인도가 붙은 파키스탄이 그 가난한 파키스탄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막은 거예요. 인도 파키스탄 사이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그러나 98년 이후에 파키스탄이 핵무장한 이후에는 파키스탄 인도 사이에 전쟁이 없습니다.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국은 지금 핵전쟁, 보통 전쟁이 아니라 핵전쟁의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래 하면 핵우산 있지 않느냐. 핵우산. 미국의 핵우산. 미국 핵우산 반쯤 찢어져 버렸습니다. 미국 핵우산이 제대로 작용했으면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을 막았어야죠. 북한이 핵무장을 막지 못한 점에서 미국의 핵우산은 반쯤 찢어졌습니다. 그 핵우산의 의미는 뭐냐? 한국의 핵공격을 받으면 북한을 미국이 핵으로 공격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까요? 오늘 밤에 서울 상공의 수도권에서 핵폭탄이 10개가 터져가지고 300만이 죽었다. 국가 기능이 마비되었다. 그럼 미국이 평양을 핵으로 공격할까요? 이미 한국 망해버렸는데 또 평양을 핵 공격을 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핵 오염지대로 만든다. 이렇게 할까요? 그걸 하도록 미국 의회나 언론이 그렇게 할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건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5천만 원 운명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그때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면 우리도 로스앤젤레스를 때리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로스앤젤레스가 희생되는 것을 감수하고 이미 망한 한국을 위해서 평양을 공격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드골이 독재적 핵무장을 한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드골 대통령이 그 문제로 몇 시간 동안 토론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케네디가 드골한테 계속 말립니다. 미국의 핵 전략에 협조를 하고 독자 노선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드골 이야기가 제가 지금 한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소련이 과연 믿겠느냐? 뭘 믿냐? 소련이 파리를 핵으로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모스크바를 핵으로 때린다고 소련 지도자가 믿겠느냐? 드골 나는 믿겠다. 그러나 소련 지도부가 믿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독재적으로 핵무장 해가지고 모스크바를 먼저 공격하지는 않지만 파리를 공격하면 모스크바 정도는 우리가 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경제 제재를 받는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경제 제재를 받는다는 그런 반론이 나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남편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을 부인한테 그냥 맡겨놓고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비밀이 있는데 이 국가입니다. 전쟁하는 나라예요. 핵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이게 비밀 계획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생존을 위한 비밀 계획. 비밀 핵 개발인지 뭔지 모르지만 핵 개발에도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수준을 갖추는 일본은 그 정도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비밀 계획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없다면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협회입니다. 협회. 동창회보다 못해요. 그럼 비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핵 개발을 공개적으로 하는 나라가 세상에 있습니까? 비밀 계획이 있어야지. 그 비밀 계획 안에는 김정은 암살 계획도 있어야 되고 모든 계획이 다 있어야죠. 이렇게 큰 나라가. 그건 비밀 계획으로 해야 된다. 또 경험상 핵 개발을 한 나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지금 국제적으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오히려 미국의 경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7년에 이집트하고 평화 협정을 맺은 이후에 매년 30억 달러씩 미국 지원을 받고 있고, 파키스탄도 핵무장한 이후에 오히려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협조한 대가죠. 인도도 핵 실험한 뒤에 형식적인 제재를 받았다가 그게 다 유야무야 되어버리고 지금은 미국의 가장 단단한 모국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누가 받고 있습니까? 그럼 이랍니다. 이란은 왜 저러고? 아니, 이란은 미국의 적이니까, 미국의 적의 핵무장은 반대하지만 미국 편에서 나라의 핵무장을 반대한다? 미국의 핵정책은 두 개죠. 하나는 핵 확산 저지한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 불리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력 균형 정책에 의해서 우리 편의 핵무장은 눈 감아준다. 두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하도록 힘을 쓸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핵무장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24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숨겨진 우리의 기술,
잠재된 우리의 기술은 국가가 결심만 하면은 1년 안에 핵실험 없이도 바로 수소폭탄, 원자폭탄 중간 단계에 띄워버리고 바로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가 결심해야 되죠. 국가가 결심. 그 다음에 경제 제재 좀 받아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죽고 사는 문제인데 아니 누구하고 싸우는데 난 한 방도 안 맞겠다. 한 방도 안 받고 상대방을 KO시키겠다. 이러면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경제 제재 받으면 받아야죠. 그 경제 제재를 받고 안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면 해야죠. 한국이 세계 7대 무역국인데 세계 7대 무역국을 상대로 경제 제재가 먹히겠습니까? 경제 제재하는 나라는 손해 안 봅니까? 얼마든지. 더구나 NPT는 이게 우리에게 한때 매우 불리하게 지금 적용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NPT 조항을 개정하자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NPT 조항 10조에 어떤 나라가 핵 문제로 인하여 국가 생존에 위기가 올 때는 탈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10조에 의해서 탈퇴해야 할 상황이죠. 그것은 암묵적으로 탈퇴한 다음에 핵무장을 할 수 없다 하는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기 핵무장 했는데 우리는 핵무장을 못하고 국제사회가 핵무장을 막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할 수 없다. 아마 한국을 빼고 이런 위기에 봉착한 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핵무장으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이스라엘이 아니라도 타일랜드나 말레이시아 정도 돼도 핵무장으로 갔을 겁니다. 대한민국만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신중 사대주의를 하면서 자주국방을 해본 역사가 조선조 1392년에 조선조가 설립된 이후에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런 노예 근성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만 가지고 선거도 하고 떠들고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위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역사를 보면 이렇게 무임승차한 나라가 항상 운이 좋았던 적은 별로 없어요. 위기를 부릅니다. 위기가 와요. 왜 삼국 백제 신라 고구려 중에서 제일 못 살던 제일 작은 신라가 왜 통일했습니까? 힘으로 치면 고구려가 통일해야 되고 부유한 걸로 치면 백제가 통일해야 되는데 신라가 통일했어요. 신라가 가장 절박했기 때문에 통일한 거죠. 의자왕 등장 이후에 신라가 막 몰리니까 아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숨 건 외교를 하지 않습니까? 김춘추가 예를 들면 일본에 갔다가 실패하고 고구려에 갔다가 퇴짜 맞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이 당태종. 당태종을 딱 만나니까 양국 관계의 이해가 일치한 거 아닙니까? 당태종은 신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고구려를 치고 신라는 당의 힘을 빌려가지고 우선 백제를 친다. 이렇게 해서 나당연합이라는 동맹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외교사상 가장 성공한 동맹외교와 나당외교, 그 다음에 이승만의 한미동맹외교죠. 그렇게 해서 신라가 통일을 했는데 물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국가 지도부의 단결이 있었습니다. 자주정신이 있었어요. 아까 여성환 선생님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한 구절을 하셨는데 660년에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소정방이 기록에 가면 13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신라는 동원한 병력이 5만밖에 안 됐습니다. 내친김에 신라까지 먹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눈치를 채고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록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태종무열랑이 물으니까 거기 다미공이라는 어떤 신하가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거 우리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태종무열랑이 우리를 도와서 원수를 멸망시켜준 부모님 같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김유신이 한 이야기가 그거죠. 개는 비록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개는 신라고 주인은 당나라인데 당나라가 우리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다리를 문다, 우리를 무시한다, 신라를 없애버리겠다고 한다. 그럼 우리도 물어야지. 가장 전형적인 한국적 자주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은 남을 공격하는 국방 정책을 가지고 온 적이 없어요. 우리를 지키려는 고슴도치처럼. 그래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선진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다할 수 있다. 이게 사대주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를 무시하는 나라라면은 그게 당나라든 어느 나라든 물어야 합니다. 이랬다 격전태세를 취하니까 660년에는 일단 소정방이가 철수를 합니다. 물러나면서 의자왕 등 포로를 다 잡아가지고 당 고종이 고종 시절입니다. 고종한테 보고를 해요. 귀국 보고를 하니까 당 고종이 소정방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친 김에 신라마저 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정방이 이야기합니다. 신라는 비록 나라는 작지만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모시기를 부영과 같이 함으로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딱 보고 그 기록이 아마 신당서나 구당서에 있는 것을 삼국사에게 옮겼을 거예요. 그게 신라라는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임금은 백성을 사랑한다. 신하는 나라에 충성한다. 아랫사람은 윗사람 모시기를 부영과 같이 한다. 그건 군관민이 똘똘 뭉쳐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작지만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소정방은 미국의 메가더처럼 당대에 가장 유명한 당나라 장군이었습니다. 신라라는 나라에 대한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에 고구려 멸망시킨 다음에 드디어 당나라가 신라까지 모인 거죠. 이때 신라가 고민을 하다가 670년부터 676년까지 6년 동안 대당 결전을 한 거죠. 당나라하고 결전을 합니다. 베트남이 미국하고 싸운 거하고 마찬가지죠. 국력 차이. 당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세계 제국이었고 그 중에서도 당 고종 시절 태종 고종이 전성기입니다. 그 당나라와 신라가 결전을 7년 동안 했는데 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러다가 결국 신라가 이겼어요. 676년에 기불포 해전에서 이긴 것을 끝으로 해서 당나라는 요동으로 평양에 있던 안동도부를 요동으로 철수시킴으로써 한반도를 한민족한테 내려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신라가 뭐 당나라한테 도전할 나라는 아니었어요. 신라가 고구려처럼 당나라에 도전할 것 같으면 아마 신라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한반도 정도만 차지하겠다. 우리 분수에 맞는 수비하기가 참 좋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은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 절단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할 때 신라의 당나라에 대한 결전 의지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갖지 않으면은 어렵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 교훈을 주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한국 보면은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이 어떤 점에서는 신라 지도부와 같아요. 한국의 지도부는 백제 정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백제를 닮았고 북한은 신라를 닮은 것이 아닙니다. 북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김정은을 미워하고 하는 건 뭐 개인 자유입니다. 김정은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쁜 놈이라고 해서 망하는 건 아니죠. 자동적으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저렇게 버티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싸운다. 그 상대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싸운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외교가 있다. 특히 외교. 북한의 외교는 미국을 아주 우습게 만들었습니다.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부시 행정부의 마지막 이제 말기였어요. 그때 무슨 일이 발견이 되었느냐? 북한이 시리아에 핵폭탄을 만드는 원자로를 지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발각이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자기가 핵폭탄 만들다가 들켜가지고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동에다가 더구나 미국의 적에 해당하는 시리아에다가 핵폭탄 만드는 흑연 감속로를 지어주고 있었어요. 이게 간이 배밖에 나온 거 아닙니까? 부시는 그전부터 계속 만약 핵을 확산시키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걸 이스라엘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통보를 합니다. 우리 같이 미국이 약속대로 우리 같이 이스라엘 군하고 미군이 같이 합동작전을 펴가지고 이걸 때려 부수자. 그때 미국이 북한하고 협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북한이 핵실험을 그 앞 2006년에 했습니다. 핵실험을 한 이유는 2005년에 금융제재를 해가지고 김정일의 돈줄이 끊기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핵실험을 놓고는 회담을 제의를 했어요. 아마 김정은이도 그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회담 제의를 받았어요. 자, 회담이 이루어지니까 외교관들이 승리지만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이 폭격을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 보고 우리는 폭격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좋다. 그럼 우리가 폭격한다. 그래서 9월 달에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그래도 이 시리아가 있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들켰으니까, 나쁘지도 않아도 들켰으니까. 아무도 발표 안 하고 해가지고 슬며시 넘어가 버렸어요. 이건 뭐냐? 미국이 때리겠다고 해놓고도 자기의 계산에 따라서는 안 때립니다. 안 때려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김계관이라는 그 외교 육자회담 대표, 이 사람이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프 힐이라는 사람을 갖고 놀았죠. 그래서 요거 해주면은 요거 해달라. 이런 식으로 줄당기기를 하면서 테러 지원 국가에서 해제되고 적성국 무역규제법에서도 해제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핵실험은 계속, 핵 개발은 계속하고, 그래서 말년에는 완전히 부시, 라이스, 힐 이 세 사람이 김계관한테 놀아나가지고 바보 되어버렸습니다. 바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김계관은 국가 생존을 건 외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국가 생존을 건 외교를 한다는 것은 체면은 다 없죠. 약속을 하다가 깨기도 하고 뭐 이런 외교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김계관 같은 사람 우리 좀 수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 재판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좋다. 그럼 평화협정 맺자 하고 회담 제의를 해올 때 또 어떻게 될지 과거의 전례로 봐서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믿고 미국에 의지한 우리의 국방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평화협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평화협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25가 지금 전쟁 휴전 상태니까 이것을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고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고 이런 과정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하라, 한미동맹 해체하라, 그럼 중국도 거기에 편들 테니까 이런 구도를 만들겠다는 게 평화협정입니다. 근데 북한이 미국의 평화협정을 제의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전쟁은 당사자가 남북한 건데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남한과 북한이 응원해야 되고 거기에 중국과 미국이 동의를 하면 뭐 그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화협정 맺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전쟁을 해가지고 어느 쪽이 이긴 다음에 맺는 게 평화협정입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결말도 안 났는데 평화협정을 통해서 평화를 이룩한다. 논리상 안 맞는 거죠. 바로 월남이 그랬지 않습니까? 월남이 73년에 전쟁 중인데 파리에서 평화협정 맺었어요. 그럼 월남에서 평화가 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뒤에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평화협정은 평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쟁 결판이 난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어야죠. 평화협정은 언제 맺느냐? 북한 정권이 망한 다음에 그 잔존 세력이 있으면 평화협정을 맺든지 해야지. 지금 평화협정 논의할 때가 아닌데 평화협정 이야기를 한국의 좌파 세력이 갖고 나오고 북한이 갖고 나오고 여기에 중국이 흔듭니다. 이걸 통해서 핵 문제를 가지고 꼭 같은 편에 드는 세력이 세 세력이 있어요. 북한, 중국, 남한의 좌파 세력. 요 사람들이 평화협정 맺자.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제재에 반대한다. 통일, 남한 주도의 통일은 안 된다. 협의에 의한 통일이라 된다. 중립화 통일이다. 요 방향으로 이 세 세력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박근혜 정부는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 대선을 통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좌파 세력이 정권을 잡아버리면은 한반도에는 중국, 북한, 남한의 좌파 정권이 같은 편에 서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보수 세력이 정권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 미국과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이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국의 핵정책, 통일정책이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건 다 분석이고 결론적으로 들어가면은 핵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니까 우리가 또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새누리당은 그럼 공약 자체를 걸지 않는다. 요새 정당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오늘 조선일보 광고에 나왔습니다. 통일한국당. 거기에서 북핵 대응 핵무장을 하자는 광고를 냈더라고요. 우리나라 정당 사상 북핵 대응 핵무장을 하자 하는 광고를 낸 것은 유일하다고 봅니다. 어떤 단체가 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또 국민의 한 60%가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 동력으로 해가지고 국민토의표에 붙이고 여러 가지 외교적 전략을 잘 짜가지고 우리 카드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입이 상당히 한국에서 핵무장들이 나왔으므로 이번에는 이거는 진짜다 해가지고 미국, 일본 같은데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카드를 하나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카드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거죠. 한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5천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 자위적 핵무장 또는 거국적 핵안보 체제에 대해서 많은 이 전문가들이나 여론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또 정치적으로 여론화해가지고 압도적 여론이 만들어지도록 중구난방으로 떠들어야 됩니다. 중구난방. 입이 많은데 입이 많으면 막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중구난방이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중구난방이 힘이 있어요. 핵무장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막 떠들면은 그게 여론이 되고 이게 선거에 들어가고 하니까 저는 모처럼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는 이 거친 이야기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좀 믿음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